자, 다시. 상급 부대 대위가 찾아와서 휴가 처리하라고 했다. 이것부터가 일단 악의적인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현 씨는 자기 부대 대위가 맞는 것 같다고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 대위가 내가 결정한 걸 왜 당직 사병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느냐 반박을 하니까 이 사람은 조용히 숨어요. 나 더 이상 말 안 해. 하고 바로 그냥 꼬리 내렸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짜뉴스 첫 번째. 기본적인 가짜뉴스는 나는 그 당직 사병하고 전화한 적이 없다와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나는 민원실에 전화한 적 없다의 대표적인 가짜뉴스를 우리가 지고 바꿨던 거 아니에요. 네. 가짜뉴스가 아닐 가능성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은 디테일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면 다 거짓말처럼 보여요. 말하자면 신원식이나 이철홍이 주장하는 게 거짓말로 드러났으면 나머지 주장은 거짓말로 보이는 게 정상적인 거라 추미애 장관 측 아들 측과 추미애 장관의 발언 나는 통화한 적 없다. 민원실에 전화한 적 없다. 이런 발언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이 너무 불공정해 지금. 그러니까 팩트체크가 나오는 보도는 보도량이 훨씬 적어. 오늘도 김종민 의원 등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루에 막 1000건 가까운 보도를 쏟아내는데 팩트체크가 된 보도는 그 보도 중에 관련된 보도 중에 5%도 안 돼. 그러니까 팩트체크도 중요하지만 기자라면 기본적으로 뭐 논리적인 글쓰기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원식을 비롯한 그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앞뒤 맥락이 그 대한민국 군대라는 전제 조건으로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한가? 그게 현실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가를 먼저 추론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추론을 해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사실 확인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근데 지금 신원식이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확인도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대한민국 군대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군대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임무라는 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전투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사병들을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휘관이 자기 임무를 해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임무를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 없이 그 사병도 제대를 했고 그 지휘관도 아직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방부 전체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이 현동환 씨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발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수사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한 발 물러나면서 이랬을 수도 있겠죠. 우리 부대 소속 부대에 장교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현황판에 인원 적어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복귀 장부에 쓰는 거, 그 다음에 부대 일지에 쓰는 거, 그것들이 모두 다 공문서 위조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의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든 못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이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법이에요. 근데 이 공익제보자라고 지금 국진당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문 공익인지 난 모르겠는데 병역이라는 공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뭐 군형법, 형법 이렇게 다 떠나서요. 소극적 요건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 2개 있는데 여기 다 걸려요. 공익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알 수 있었어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보호받을 수 없고요. 남목에 보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이거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파헤쳐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배우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배우가 있다 그러면 역시 죄는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공익제보 할 것도 참 많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은요, 뭔가 말도 안 되게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의도를 떠나가지고 조중동은 뭐 의도가 뻔히 보이긴 하지만 이 모질이 다른 언론들이 있잖아요. 조중동이 주도하는 이슈 아젠다에 계속 따라가면서 본질과 상관없는 보도 등으로 추미애 장관 가족이 부도덕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현동환의 주장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심층 보도하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팩트체크를 해. 듣고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구나 하면 그냥 조용히 다른 걸 덮어.
지들이 보도했던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말했잖아. 언론들이 똥을 싸고 있다고. 똥을 쌀 수 있지. 근데 똥을 치워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싼 똥을 치워야지 길거리에 그냥 방치를 해. 남이 치우게 만드냐고. 그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떠나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20대 남자들을 막 화나게 하는 게 그거 아니야.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추미애 당대표 아들이 아니었으면 휴가 연장 됐냐? 아니지, 상관없다고. 추미애 장관이 진짜로 니들이 분노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규정에도 없는 것을 해가지고 군 생활을 한 300일 하는데 그중에 한 250일을 밖에서 보냈다면 화를 낼 만도 하지. 오히려 불이익 당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이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예전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습니다. 휴가를 나갔다가 휴가 복귀 중에 맥주 한잔 하다가 옆 테이블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어. 그래서 병원에서 부대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대장이 야 빨리 복귀하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소대장이 바로 튀어나갑니다. 소대장이 병원 가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들 만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수습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휴가 처리 다 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싸워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어간 그 병사는 아버지가 장관이어가지고 대통령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대장이 병원까지 튀어가는 겁니까? 안 그래요. 원래 그 사병 관리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전투력이라는 건 그런 방식으로 정말 치열하게 관리를 합니다. 다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관이 힘든 거죠. 저는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 현모 씨가 혹시 군대에 근무 중일 때 괴롭힌 건 없는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사실.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굉장히 꼴통 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 정작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 부대 안에서는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잠깐 그 채팅창에서 보니까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짚어드리고 가면은 이게 지금 2017년 6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휴가 자체가. 근데 23일, 24일 뭐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데 23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가 휴가로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 현동환이 당직 사병을 선 것은 그 중에서 25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당직 사병일을 하루 한 거죠. 네. 자기는 이미 이 서모 씨가 전부 다 휴가를 맡아서 누워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일요일 저녁에 전화를 한 거예요. 너 그냥 들어와라고 이야기하니 전화 받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전화를 사실 받았는지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진짜 악의적으로 한 방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통화 안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열받는 게 지금부터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명박 때 법무부 장관 이건 이제 정우영 박사 페북에 썼던 글인데 권재진 씨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 큰아들 자기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산업기능용으로 법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기억을 못 하시죠? 예. 논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둘째 아들은 현역 입영 판정을 받고도 집 근처 동사무소에서 상근 예비구로 근무했어. 이 정도는 돼야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때 법무부 장관 또 황교안입니다. 예. 황교안 아들은 전주에서 보병으로 입대했다가 2달 뒤에 아버지 친구가 사령관인 그것도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 소재 부대에 일반 물자 저장 관리병으로 보직 변경됐다가 다시 행정 PC병이 됐어. 그때 그 보도 기억을 아세요? 나중에 네. 황교안 이야기할 때 그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알게 된 거지. 그 당시 이게 무슨 이슈가 됐어? 그러니까 황교안이 그 당시 너무 악랄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아들내미 일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을 둘러싸고 이렇게 언론이 벌이고 있는 짓을 돌이켜 보면 황교안이 했던 짓은 진짜 글자 그대로 국적을 바꿔준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휴가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대를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배치한 그 부대를 바꿔주는 거. 보통 부대를 바꿀 때는 그러니까 부대 소속을 바꾸는 게 아니라 파견 형식으로 보냅니다. 그만큼 부대 소속을 바꾸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출생신고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는 건 사실 군대 내에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종교의 힘으로 해냈잖아요.
아멘 하면서 그 토속을 완전히 바꿔준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이런 논란에 있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쪽 정치인들은 병역이 일종의 무슨 성역 같은 것이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보내려고 해요. 추미애 장관도 굳이 말하자면 병이라는 게 과학적인 것 같지 내가 보기엔 비과학적인 부분이야. 왜? 의사에 따라서 소견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군 생활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결국 개인의 문제도 있어요. 통증을 느끼는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은 통증이 느껴도 해요 일을. 저 오른쪽 무릎이 안 좋거든요. 저도 특수부대에서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진단을 받기로 연골이 닳아버린 거예요. 근데 나 지금도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잖아요. 어쩌다가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 체중이 좀 늘거나 그러면 무릎이 아파서 언덕을 못 올라갑니다. 그래도 운동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통증에 대해서 못 견디면 군생활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딱 거기까지 선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병이라는 게 애매모호하다고. 근데 이쪽 분들은 이낙연 총리가 그랬다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그랬다잖아요. 아들이 군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군대 보내달라고 진정서를 썼다잖아. 굳이 왜 군대를 보내야 되냐고.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나는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대 못 갈 사람을 굳이 보내지 말고 왜냐하면 군대 누군가를 보내잖아요. 아파서 갔어. 그러면 그게 무슨 병사로서 전투력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군에 부담이 돼.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대를 안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이용하는 놈들은 수도 없이 많아지는 거지. 이명박처럼. 그게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프다는 거, 군대에서 아프다는 건 그러니까 좀 잔인한 계산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병력이 이럴 때 이게 11종인가 하여튼 몇 종 물자로 분류돼 있거든요. 병력들이. 그러니까 병력이 사망하면은 -1로 처리하지만 부상을 입으면 -3으로 처리합니다. 전투력 계산할 때. 그만큼 이렇게 부상을 입거나 아픈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부대에 입히는 그 데미지라는 게 사망했을 때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관리를 그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보급이나 위생관리에 대해서 지휘관들이 병적일 정도로 집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모든 원칙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 지휘관들이 어떤 무능력했다는 걸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구나. 국민의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무능력하고 모든 지휘관들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작 불쾌하고 정말 기분 나빠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현직 장교들이에요. 장교들이 진짜 부글부글 속으로 할 말은 많겠지만 지금 현역에 있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있겠죠.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전역하는 인원이 2015년 기준 4,572명, 2018년 6,118명. 여기에 지금 그 몸이 아픈 것 등의 적응 곤란을 이유로 전역한 사람이 4,800명 정도 돼요. 매년 증가 중이야. 거기에는 정신적으로 아픈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네. 그 소위 말해 맨날 같으면은 이제 부적응 병사 해가지고 정말 고문관 군대에 적응 못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따돌림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치료도 받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병제로 가야 되겠지만 군대를 이 논란의 기본 그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들 한 명 있어. 몸의 상태가 안 좋아. 이낙연 대표 아들은 어깨 안 좋은 거. 추미애 장관 아들은 무릎 안 좋은 거. 군대 뺄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자기 아들을 군대 보내달라고 병무청에 탄원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결혼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이슈하고는 좀 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60만이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한 국방부의 어떤 기본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화, 무기의 첨단화나 어떤 남북 관계에 따라서 전체 병력 수준을 유동화시키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60만이다. 라는 이 전제 조건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진급 시스템도 지금 과거의 그 어떤 적폐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 대비 이 현역 이 채택률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60명에서 65명까지만 현역으로 입대하던 비율이 지금은 90명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군대 현역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인구 상황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또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어쨌든 군대가 이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군대를 억지로 보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더 공개하고 투명해지면은 군대 안 갈 사람은 군대 안 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